반갑습니다. 오늘은 첫 시간이네요. 그래서 첫 시간이라도 오늘 수업은 수업을 진행하는 방법, 그리고 경제 전반에 대해서 거시경제학에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그런 것을 갖다 중점으로 수업을 하겠습니다. 참, 저는 인사가 늦었네요. 경금대학의 이영식 교수입니다. 그리고 수업은 10시부터 시작을 하죠. 그래서 10시부터 시작해서 쉬지 않고 거의 10시 45분까지 수업을 계속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험은 가능하면 기말고사만 보는 거 형태로 해가지고 수업을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강행하는 그런 이유는 이번 기회에 물론 뭐 학점도 학점이겠지만 이번 기회에 거시경제학을 갖다 좀 이렇게 틀을 잡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은 최근에 한 4, 5년 전에 나온 거시경제학이라고 붙어 있는 책이면 가능하면 됩니다. 그리고 꼭 필요하다 하면 맹큐의 거시경제학이나 아니면 도서관에서 가능하면 하나 빌려보는 게 낫죠. 왜냐면 한 20일, 한 달 가까이 이제 공부하고 또 이렇게 놔둘 거니까 그러니까 거시경제학을 쓰던 거 쓰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업은 강의 진행 방식대로 이렇게 할 거고요. 그다음 수업에 꼭 여러분들이 요구하는 사항, 그런 사항은 있습니까? 이제 시작했는데 요구할 것도 없죠. 그래서 오늘 첫 시간이니까 수업은 그렇게 길게 하지 않고 1시간 정도, 그 정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해야 할 것은 경제 구조, 그리고 경제가 어떤 거시경제학은 무엇을 배울 것인가, 그리고 결론, 이런 것을 갖다가 미리 여러분들한테 제시를 하고자 합니다. 제가 목소리가 좀 작은가요? 마이크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그죠? 예. 목소리를 좀 크게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하는 얘기는 어쩌면 잘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영화로 얘기하면 예고편 같은 거니까요. 예고편을 다 보고 나서 영화를 다 이해한다는 것은 정말 그러면 본 영화를 볼 필요가 없죠. 다음 수업은 들을 필요가 없죠. 하지만 이렇게 오늘 무엇을 배울 것인가 거시경제학에서 미리 요약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짧은 시간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 거시경제에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그리고 어떤 결론을 도출할 것인가라는 것을 미리 도출하기 위해서,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미리 거시경제의 전반 분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되게 이 거시경제학은 미시경제학도 마찬가지겠지만 거시경제학은 어떤 한 덩어리로 되어 있어서 경제를 이해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경제는 좀 어렵다 그래요. 어려운 이유는 물론 난해한 이론들도 있긴 있지만 그거보다는 이런 복합적으로 서로 유기적으로 서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어떤 경제는 한 덩어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한 단계 이렇게 뜯어보면서 이렇게 접근을 하도록 하죠. 되게 경제를 흔히 사람의 인체에 비유를 하는데 사람 자체를 갖다가 이해를 하려면 상당히 쉽지가 않죠. 사람 이해하는데 뭐가 그렇게 어렵겠냐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어디가 아프다든가 저 사람 기분이 좋다든가 나쁘다든가 이런 것을 갖다가 알려고 하면 사람 자체를 갖다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만약에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게 정상적으로 돌아오도록 고쳐주는 사람들이 의사입니다. 의사들이 하는 일이
의과대학에 가면 굉장히 공부를 갖다 많이 하지요. 왜 그러냐면 사람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사람은 어떻게 구조가 되어 있고, 또 어디가 아플 때는 어떻게 아프고, 그리고 머리는 어떻게 생겼고, 다리는 어떻게 생기고, 뼈는 어떻게 생겼고, 이런 것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 그런 것을 배우게 됩니다. 상당히 방대하게 배우죠. 그래서 의과대학은 4년 갖고는 모자라고요. 6년 정도를 배웁니다. 6년 정도를 배우고 나서도 다 사람을 다 처리할 수가 없죠. 그래서 거기다가 또 이런 전문의 과정을 갖다가 또 별도로 또 배우게 합니다. 그러고 나서 한 수련을 갖다 많이 거친 다음에 그 다음에 의사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도 훌륭한 명의가 된다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라는 게 이상한 병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걸 경제로 이렇게 분해를 한다 하면 경제라는 현상은 굉장히 덩치가 커서 그리고 상호 유기적으로 복잡하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어떻게 움직여지는지 잘 이해 못할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일어나는 이런 사회 현상에 대해서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나쁘면 얼마큼 나쁜 건지, 더 좋아지는 방법은 없는지, 회복하는 방법은 없는지, 그리고 위험 수준은 가지 않았는지, 그러다가 죽어버리면 어떻게 하느냐라는 그런 문제도 생기고요. 경제가 죽을 수도 있습니까? 죽을 수도 있죠. 물론 소생할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다 나빠질 수도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러면 굉장히 안 좋다 그렇게 하면 안 좋아지기 전에 미리 예방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고칠 수도 있는 거죠. 그죠? 못 고칠 수 있는 병도 있어요.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하면, 못 고치는 가운데서, 나름대로 제대로 이렇게 운영해 나갈 수 있을까, 살아갈 수 있을까, 라는 그런 방법을 또 찾아내야죠.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이 경제를 접근하기는 쉽지는 않지만, 하나하나 분석을 해 나감으로 인해 가지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경제는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게 진단을 하는 것이고, 어떻게 이렇게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것이고, 어쩌면 더 큰 이런 경제 규모로, 아니면 더 큰 경제가 아주 효율적으로 이렇게 돌아갈 수 있는가라는 거, 건강한 그런 경제가 돌아가는 그런 경제를 갖다 이렇게 유도할 수 있는 것이 경제를 올바로 분석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나중에 그런 사람을 건강 진단하듯이 경제도 말이죠. 건강 진단을 하게 돼요. 건강 진단을 하는데 주로 이런 것이 좀 가장 중요한 것인데, 그런 것들을 갖다가 좀 보는 방법, 그게 올바르게 지금 가고 있는지, 아니면 좀 허약한 건지 약한 건지, 더 강하게 하는 것이 없는 것인지, 그런 것들을 보는 게 이 경제 정책에 대한 목표입니다. 경제에 대한 목표죠. 특히 거시경제학에 대한 목표는 주로 4가지를 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장은 제대로 되는지, 경제 성장이죠. 성장은 제대로 되는지, 그리고 물가는 제대로 물가 안정을 원하는 거죠. 물가 안정 문제, 경제 성장, 지속적인 경제 성장과 물가 안정, 그리고 고용 문제, 고용 안정이죠. 여기는 경제 성장이고요. 고용 문제, 물가, 고용, 그리고 국제 수지, 외국과의 관계, 국제 수지 개선, 아니면 적정한 국제 수지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이런 데를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대개 이 4가지 변수를 갖다가 주로 체크를 합니다. 병원에 가면 이렇게 청진기 되고 말이죠. 열은 어떤지, 혈압은 어떤지, 그 다음 또 이 사람들이 요즘 뭐 어디 아픈 데 없어요? 뭐 고통스러운 데는 없어요? 이렇게 물어보듯이 중요한 것을 체크하는 것이 이런 것을 체크하는 것입니다. 이런 걸 체크하고, 그리고 나서 앞으로 이 사람이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더 나아질 수는 없는 건지, 그런 것들을 갖다 파악을 하게 되는 거죠. 우선 경제는 어떤 모습을 그리고 있을까? 우선 사람의 모습을 알아야 되듯이 경제도 어떤 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는 어떤 반응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사람이라는 어떻게 생겼냐? 사람은 머리 하나 있고요, 팔 2개 있고요, 다리가 2개 있고요, 몸통도 하나 있고, 내장은 어느 정도 이렇게 갖추고 있고요. 이렇게 생긴 모습이 인간적인 모습입니다.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경제도 어떤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모습을 갖고 있고, 그리고 어떤 형태로 움직여지는지, 사람은 걸어가고요. 그다음 경우에 따라서는 급하면 뛰어가기도 하지요. 뛰어가면 속도는 그럼 얼마큼이냐? 제 아무리 뛰어도 시속 100km 이렇게 뛰어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죠? 한계가 있죠. 그리고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그리고 어떻게 움직이는 건지, 그리고 사람들은 언제 자고 언제 일어나는 건지,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경제도 어떤 틀을, 모습을 갖추고 이렇게 어떤 주기적으로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움직이는 가운데서 이런 것이 경제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파악을 하고 거기서부터 하나씩 접근해 나가는 것이죠. 특히 이 거시경제 분야는 그 단위를 국가 단위 위주로 파악을 하는 겁니다. 물론 미시를 배운 사람도 있긴 있겠지만 안 배운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미시 분야 일부하고 거시 분야에 배워야 할 그런 분야하고 경제의 구조에 대해서 먼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경제라는 게 뭐냐면, 경제라는 것은 어떤 자원을 획득하는 그 행위를 경제라고 합니다. 근데 특히 경제라고 얘기하는 것은 자원을 획득하는 데 있어서, 자원을 얻어내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면 자원이 공짜는 아니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최소 비용으로서, 기왕이면 어더라도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거둬들이자라는 그런 게 하나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가장 적은 값을 치러가면서 그다음 좋은 자원을 많이 얻어내는 좋은 방법이 없습니까? 라는 그런 것을 가르치는 것이 경제 분야예요. 그럼 이런 것이 주로 이렇게 목표인데 그럼 경제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부터 먼저 공부를 해야죠. 경제라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 되냐면, 사람이 경제한다는 그 얘기는 뭐냐면 생산하고 소비하는 것이 바로 경제하는 행위입니다. 이런 구조는 이제 이 거시경제학을 다음 시간서부터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접근해 나갈 거예요. 그리고 구조가 이런 모습 속에서 어떻게 상호작용하는가, 그리고 더 잘 작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라는 그런 것들을 배우게 되죠. 생산하는 거, 그 다음 소비하는 거, 이게 바로 경제 활동이다, 그런 얘기예요. 사람들은 자동차를 만들고, 경우에 따라서는 뭐 핸드폰도 만들고요. 그 다음 또 물고기도 잡고, 어부들은 물고기도 잡고요. 농부들은 이런 과일도 좀 기르고, 이런 것들을 합니다. 그렇게 무엇을 만들고 기르고 잡고 이런 하는 행위를 생산이라고 합니다. 경제에서는요. 생산이라고 하고요. 근데 그거 뭐하러 잡고 만들고 그러냐, 그런 얘기예요. 그것은 소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비하려고, 쓰려고, 먹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러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거죠. 사람이라는 하는 행동이 부지런히 뭘 만듭니다. 그리고 그걸 또 먹어치우고 소비를 해버려요. 이런 것들을 갖다 하는 게, 이런 것을 생산 경제 활동이라고 그래요. 이런 것은 소비 활동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무엇을 만들고 소비하고, 만들고 생산하고 소비하고, 생산하고 소비하고, 이런 것들이 바로 경제 활동이라는 거예요. 생산하고 소비하고, 우리가 자동차를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보면 생산하고 소비하고 이렇게 하는데, 자, 만약에 현대 자동차에서 자동차를 만들었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럼 생산한 거죠. 그죠? 그럼 뭐하러 만들었습니까? 타려고 만들었죠. 뭐 쓰려고, 그죠? 그거 타면 편리하니까. 소비를 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럼 현대 자동차에서
우리가 만약에 소비를 갖다 자동차를 하나 지금 사가지고 소비를 하려고 하는데 이 생산하고 소비 사이에는 무엇이 하나의 연결 분야가 하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대자동차가 자동차를 만들어 놓고 나서 소비자한테 넘어갈 때는 그냥 주질 않거든요. 그리고 만들었으니까 이 소비 사이는 이 중간에 연결하는 분야가 있다는 거죠. 이 사람은 어떻게 자동차가 생겼을까? 이 사람은 자동차를 어떻게 만들었으며 어떻게 소비자한테 건너갔을까라는 것을 여기에는 잘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대자동차가 만약에 생산했으면 그러면 소비자한테 막 쫓아가서 야 자동차가 생산됐으니까 너 소비해라 가지고 너 주고 바로 이렇게 주지는 않거든요. 거꾸로 이 소비자가 생산하는 사람한테 쫓아가서 현대자동차 가서 나 자동차가 필요하니까 지금 기왕이면 그랜저로 또는 소나타로 좀 자동차를 하나 주세요. 이렇게 현대자동차에 뛰어가서 자동차를 소비하려고 사지는 않습니다. 이 중간에 역할하는 곳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시장이라는 곳에서 이 거래를 하게 되죠. 시장은 어떤 기능을 갖고 있냐면 교환하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생산하는 사람들은요, 현대자동차는 시장에다가 물건을 이렇게 줍니다. 시간에 주면 시장에서 통해서 소비자들은 물건을 이렇게 사게 되죠. 사게 되는데 그러면 소비자들은 이 물건을 이렇게 자동차를 이렇게 받으면 그냥은 안 돼요. 바로 돈을 주게 되죠. 돈은 시장을 통해서 이렇게 생산자한테 넘어갑니다. 특히 생산하는 사람을 생산자라고 하고요. 소비하는 사람을 소비자라고 얘기해요. 물론 경제 원론에서 다루는 그런 문제인데 이게 근본적인 원리부터 따져 나가야 거시경제를 전부 다 흐름을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생산자하고 소비자들이 시장에 나가서 물건을 산다는 거죠. 사고 팔고 한다는 거죠. 그 시장이라는 것은 결국 뭐 하는 곳이냐면 생산자하고 소비자가 서로 만나서 거래하는 곳이 바로 시장이에요. 특히 생산자가 시장에 나가서 물건을 파는 그런 행위를 그건 생산 행위라고 하지 않고요. 그런 행위를 공급이라는 용어로 씁니다. 서플라이죠. 경제학에서는요. 시장에 나가서 물건을 사는 그런 행위를 수요라는 용어로 씁니다. 디맨드, 유명한 그 수요 공급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자, 생산자가 시장에 나가서 물건을 파는 행위를 공급이라고 했어요. 그럼 파는 사람을 공급자라 그래요. 물론 생산자도 있어요. 생산자 중에 일부는 공급자가 되겠죠. 그죠? 그 다음, 소비는 물건을 소비하는 사람이에요. 물건을 소비하는 사람인데 시장에 나가서 물건을 사는 사람을 수요자라 그래요. 자, 시장에 가면 공급자하고 수요자가 서로 있습니다. 서로 만나서 거래를 하는 곳이 바로 시장입니다. 시장인데 시장에서는 서로 거래해야 하는 것이죠. 누가 있냐면 공급자하고 수요자가 있습니다. 가서 거래를 하게 되는데 거래를 하다 하면 물건값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 얼마예요? 하고 묻게 되죠. 그러면 이 자동차 얼마입니까? 이거 자동차 애써 만들어서 한 3천만 원 정도 되는데요. 그래요? 너무 좀 비싼데 좀 깎아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겠죠. 수요자들은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가격을 좀 싸게 살려고 하거든요. 이 소비자들, 미시경제학에서는 이 소비자들에 대한 소비자 이론이 나옵니다. 소비자 이론이 뭐냐면 이 사람들은 미시경제 분야에서는 항상 뭐냐면 이건 개인 단위로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이 사람들의 소비자들의 목적은 어떤 목적이냐면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예요. 이 사람은 효용을 극대화합니다. 효용을 극대화한다는 것은 뭐냐면 경제 원칙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려고 하죠. 소비자들은. 자동차를 사더라도 기왕이면 가장 적은 비용에 최대 효과를 좀 걷어들이려고 그래요. 자동차 살 때는 돈을 가장 조금 들일 것. 자동차 살 때는 최대 효과, 가장 마음에 드는 자동차를 갖다가 좀 살려고 한다 그런 얘기예요. 기왕이면 좋은 자동차를, 기왕이면 좀 비싼 자동차를, 그리고 이
기왕이면 자동차가 좀 하나보다는 두 개가, 두 개보다는 세 개, 좀 많은 것을 원하죠.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좋은 자동차를 많이 구입하려고 하는 그런 그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그렇게 해야 가장 경제적이죠. 그래서 미시경제에서는 말이죠. 이 소비자들은 효용의 극대화를 위해서 하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미시경제 분야는 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소비자론이 나옵니다. 소비자론에는 바로 이 효용 극대화하는 방법을 나옵니다. 가장 적은 비용으로 자동차를 갖다가 좀 많이 사는 방법 없습니까? 라고 원하게 되죠. 자동차를 갖다가 많이 산다 그런 얘기예요. 순 도둑놈 배짱이지요. 그죠? 적은 비용을 들여가지고 좋은 차를 많이. 근데 그런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고요. 최대한 대로 그렇게 해보자라는 거예요. 그런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소비자 이론이에요. 그럼 생산자들은 그럼 어떤 생각을 하냐? 왜 생산을 하느냐라는 생산의 정의부터 있겠죠. 생산을 어떻게 하는 것이 생산이고 또 생산을 하면 왜 생산을 하느냐라는 그런 문제가 생기겠죠. 이 생산자들은 주로 목적이 뭐냐면 효용을 극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돈 벌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목적이 이윤을 극대화시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하면 돈을 갖다가 좀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목표를 갖고 있어요. 자동차를 만드는 이유는 돈 벌기 위해서 만드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윤을 극대화하는데 이 이윤이라는 것은 항상 매출에서 비용을 뺀 거죠. 이윤이라는 것은 파이로 나타날 수 있는데 매출은 가격 곱하기 수량에서 코스트 비용을 뺀 것이 바로 이윤입니다. 이 사람들은 항상 이 생산자들은 말이죠. 이 이윤을 좀 맥시마이즈 하려고 그래요. 즉 이윤을 갖다가 극대화 시키려고 한다는 거죠. 제가 자동차를 지금 2천만 원에 팔았어요. 2천만 원 팔았는데 10대를 팔았어요. 그러면 매출액이 2억 원이죠. 그럼 2억 원 다 내 거 아니잖아요. 그죠? 자동차 만드는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1,500만 원, 1억 5천만 원 들어갔다 이렇게 하면 그럼 5천만 원 남는 거죠. 이 사람은 이 매출을 극대화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윤을 극대화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윤을 많이 낼 수 있습니까? 이윤을 많이 내는 방법이 여기서 뭐가 있겠어요? 가격은 굉장히 높게 받으면 좋겠고요. 수량도 높게 받았으면 좋겠고요. 비용은 낮았으면 좋겠죠. 그죠? 그러면 이윤이 가장 많아질 거예요. 그런 좋은 방법 없습니까? 라고 그런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생산자론입니다. 미시경제에서는 이 생산자론을 갖다 배우죠. 돈 버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 경제학에서는요. 그래서 그런데 이 생산자들은 가격을 생산자가 마음대로 못 정합니다. 자동차를 애써 만들었으니까 이번에는 2천만 원에 팔지 않고 이거 한 5천만 원에 팔아야지. 아주 가격 5천만 원 이렇게 한다 그래서 그 자동차가 5천만 원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왜? 왜 그러냐면 그것은 5천만 원이 되는 것은 소비자가 5천만 원을 줘야 사는 거죠. 그죠? 이 사람들은 가격은 이 사람들이 마음대로 결정하지 못해요. 5천만 원이라고 해서 5천만 원, 1억이라고 1억 그렇게 아주 정해지지는 않는다는 거죠. 만약에 자동차를 만약에 5천만 원이라고 막 정해보세요. 누가 사겠어요? 안 살 거 아니에요. 그럼 차고에 다 두겠지요. 그러면 그 자동차 가격은 5천만 원이니까 라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가격은 생산자가 마음대로 정하지 못합니다. 소비자가 응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가격은 마음대로 이렇게 정하지 못하니까 이 가격은 대충 얼마일 것이야 라고 이렇게 미리 그러니까 주어진 것으로 간주를 합니다. 하고 나서 가격은 어디서 정하냐면 시장에서 정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가격하고 이 수량이 전부 다 결정해야 되는데 가격은 여기서 결정하지 못하고 그럼 가격은 대충 자동차 만들려면 보통 한 2, 3천만 원 정도 팔 수 있을 걸 이렇게 가정을 해놓고 나서 이윤을 극대화하는 방법을 찾습니다. 그런 방법이 뭐냐면 생산을 많이 하고 여기
비용을 적게 들이는 그런 방법이죠. 이런 방법을 고안해냅니다. 여기서 그럼 생산이라는 거 어떻게 하면 생산을 잘할 수 있을까? 그리고 비용은 어떻게 하면 적게 들일 수 있을까라는 그런 문제를 고민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쉽지는 않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생산을 잘할 수 있을까? 그러면 생산이라는 게 뭐냐? 생산이라는 것은 뭐냐면, 생산이라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 생산이냐면, 원재료 갖고 적당히 주물럭주물럭 해가지고 이렇게 무엇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생산이죠. 나중에 이 생산이라는 것도 좀 자세히 배울 거예요. 물론 미시에서 배우겠지만 거시 분야에서도 이것을 배우게 됩니다. 생산이라는 것은 노동과 자본을, 즉 생산할 땐 생산한 필요한 원재료 같은 게 필요하거든요. 그죠? 차를 만들 때 필요한 것이 뭐냐? 원자재, 공장, 뭐 토지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죠? 그런 것을 사람이 만들어내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게 사람이죠. 그죠? 그래서 사람을 경제학에서는 노동이라고 합니다. 사람 이외에 다른 것들, 원자재 이런 것들은 다 돈 주고 살 수 있다 그래서 그것을 자본이라고 하죠. 그래서 노동과 자본, 이게 생산 요소입니다. 이게 생산하는 데 필요한 재료들이에요. 노동과 자본을 이용해서 적절히 배합해서 어떤 물건을 갖다가 생산량을 갖다 자동차를 만들어내는 그런 행위를 생산이라고 합니다. 노동과 자본을 사용하게 되죠. 노동과 자본을 사용하는데 이 노동 생산 요소로서 사람을 공짜로 살 수는 없습니다. 그 사람을 사용하면 그 대가를 주게 되는데 그게 임금이죠. 그다음 자본을 사용하게 되면 원자재를 사용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대가를 줘야 되는데 그 대가가 바로 비용에 해당하는 이자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사람을 사용하게 되면요. 사람을 만약에 제가 10명을 구했는데 한 달에 만약에 300만 원 주면요. 그러면 비용이 한 달에 3천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런 것을 인건비라고 하지요. 그죠? 그다음 이런 것을 자본비용 또는 물건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건비와 물건비가 합해서 비용이 돼 버려요. 비용은 여기에 있어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자, 이제 이윤을 좀 많이 내려고 그러는데 가격은 대충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생산을 가장 많이 하고 비용을 가장 적게 들이는 방법이 뭐가 없습니까? 그런 방법을 찾으려고 해요. 그런데 생산을 많이 하고, 그럼 생산을 어떻게 하냐면 노동과 자본을 이용해서 많이 생산하면 생산을 많이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많이 하려고 하니까, 그리고 그렇게 하는데 비용은 좀 적게 들였으면 되는데 비용도 따라서 늘어난다고요. 노동과 자본을 이용해서 생산을 많이 하면 생산은 많이 증가가 되겠죠. 하지만 비용은요. 비용도 인건비와 물건비가, 자동차를 많이 만들려면 재료비도 많이 들어가거든요. 사람도 많이 들어가거든요. 거기에 들은 인건비와 물건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비용도 따라 늘어납니다. 그래서 생산도 늘어나고 비용도 늘어나는데 이렇게 올라가고 이거 내려가는 그런 방법은 없단 말이에요. 이것도 올라가고 이것도 올라가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생산은 많이 하고 비용은 올라가더라도 조금만 올라가게 해가지고 여기에 이윤을 가장 많이 내게 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그런 답을 구하는 것이 바로 생산자론이죠. 거시경제 분야에서. 그래서 거시경제에서는 이런 순서를 배웁니다. 소비자론, 생산자론, 그 다음에 배우는 것이 시장론에 대해서 배워요. 시장은 어떻게 거래가 하느냐 그런 얘기죠. 자, 지금 생산자하고 소비자가 시장에 나가서 물건을 갖다 구입한다 그랬어요. 자, 근데 여기 가면 가격이 결정되죠. 공급자하고 수요자가 만나서 그럼 뭐 하겠어요? 만나서 거래해야겠죠. 이거 얼마예요? 하고 사고 팔고 해야 하는 그런 문제죠. 여기서 거래를 하다 보면 가격이 결정이 됩니다. 이게 얼마입니까? 자동차가 한 대가 얼마입니까? 핸드폰이 얼마입니까? 과일 한 박스에 얼마예요? 이렇게 서로 거래를 하게 되면 가격이 결정된다는 거죠. 자동차가 뭐 2천만 원으로 결정하지요.
맨 처음에 3천만 원 불렀는데 너무 비싸니까 야 그거 뭐 한 1,500만 원 주시죠. 뭐 이거 안 돼요. 2,500만 원 주세요. 그래도 그럼 믿지는데 뭐 이래 가면서 말이죠. 나중에 서로 주고받고 이렇게 협상에 대해서 가격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2천만 원이 결정돼요. 가격이 결정되고요. 그러다 보면 2천만 원에 그래 몇 대 사시려고 하고 저는 한 10대 살려고 합니다. 그래요? 10대. 그러면 10대를 팔게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10대를 공급을 하게 되죠. 그 10대를 수요를 하게 됩니다. 그런 원리가 바로 이 시장에 대한 원리예요. 시장에서는 결정되는 것이 어떻게 결정되냐면 이렇게 결정됩니다. 시장에서는 가격이 결정돼요. 수량이 결정됩니다. 왜 제가 지금 미시경제를 갖다 공부를 하려고 하냐면 지금 미시경제가 아니라 거시경제를 지금 하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미시경제 분야가 하고 거시경제는 그럼 그 다른 거 아닙니까? 다른 게 아니라 거의 같아요. 단지 보는 시각이 개인 입장이 아니라 국가 입장으로 보는 거죠. 자, 지금 가격과 수량이 결정이 되는데, 자, 생산자들은, 즉 공급자들은 시장에 나가면 항상 이윤을 극대화하면서 시장에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떤 원칙을 지키고 있냐면 이 사람들은 항상 물건을 팔 때는 이윤을 극대화해야지, 돈을 많이 벌어야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은 공급자들은 항상 시장에 나갈 때는 공급의 원칙을 지키게 됩니다. 공급의 법칙은 뭐냐면 이런 형태로 되어 있어요. 공급의 원칙을 지키게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 가격이 비싸면 많이 팔겠습니다라는 그런 게 공급의 법칙이에요. 가격이 이렇게 많이 비싸면요. 이윤이 많아질 거 아니에요. 그럼 생산을 많이 해야겠죠. 그죠? 그래요. 이 사람은 비싸면 많이 팔려고 하고 싸면 잘 안 팔려고 해요. 이 수요자도 시장에 나가서 물건을 삽니다. 수요자는요, 어떻게 하면 이 효용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최소 비용을 들이려고 그래요. 자동차를 어떻게 하면 싸게 살려고 하지요. 이 사람들도 시장에 나가서는 어떤 법칙을 항상 지키면서 갑니다. 시장에 임할 때는 먼저 거래할 때는 어떤 법칙을 지키냐면 수요 법칙을 지킵니다. 수요 법칙은 이렇습니다. 우하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요, 가격이 비싸면 조금만 사고요. 싸면요, 많이 사요. 싸면 많이 사고 비싸면 안 산다 그런 얘기예요. 아예 안 사지는 않고 조금만 산다라는 거죠. 그런 법칙이 수요의 법칙이에요. 경제 원칙은 수요 공급의 원칙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한 8, 90%가 수요 공급의 법칙으로 전부 다 해석을 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평범한 것 같으면서도 굉장히 그 안에 숨어 있는 뜻들이 굉장히 많죠. 자, 수요자하고 공급자가 시장에 나가서 거래를 합니다. 거래를 할 때는 항상 자기네 법칙을 지킵니다. 공급의 법칙과 수요의 법칙을 지켜요. 지켜서 서로 거래를 안 할 것 같은데 거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정되는 것이 가격이 결정되고요. 수량이 결정되죠. 이 가격이 서로 2천만 원으로 자동차는 결정이 됐고요. 자동차는 10대를 팔게 됐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 시장에 나가면 이렇게 거래를 하게 돼요. 거래를 하면 그럼 생산자들은 이윤이 극대화됐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극대화된 이윤이 얼마입니까? 이게 가격 곱하기 수량 2천만 원에서 여기 10대 팔았으니까 이 사각형의 면적은 2억 원이죠. 이게 매출액입니다. 매출액이 다 남은 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죠? 여기 이윤이 그럼 비용을 빼야죠. 비용은 요 공급 밑에 있는 요게 비용입니다. 요거 이윤이에요. 극대화된 이윤입니다. 이게요. 극대화된 이윤으로서 돈을 시장에 나가면 이만큼 돈을 버는 거죠. 시장에 안 나갔다면 이런 돈을 벌 수가 없죠. 시장에 나갔다면 이런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거래를 하지 않았다면 비용도 발생하지 않았어요. 물론 이윤도 발생하지 않았어요. 이익도 없고 손실도 없지요. 하지만 시장에 나가면 비용은 발생합니다.
하지만 이윤도 발생합니다. 이윤도 이만큼이나 많이 생겨요. 그래서 이 사람은 생산자는 시장에 나가서 거래를 하려고 합니다. 물건을 팔려고 합니다. 당연히 시장은 생기는 게 좋죠. 그러면 수요자는요? 수요자는 이만큼의 돈을 지불하게 됩니다. 매출액이 아니지만 이 사람은 지출액이죠. 그죠? 가격 곱하기 수량에 대한 지출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 사람은 그럼 손해난 것이냐? 그렇지는 않아요. 이 사람도 이익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 사람에 대한 효용, 만족도는 자동차를 10대 소비하면서 얻는 만족도는 이만큼의 삼각형인데 돈으로 이만큼을 떼웠습니다. 이 사람을 줘버렸어요. 이만큼은요. 이익이, 만족이, 효용이 커진 거죠. 그래서 소비자도 이만큼의 이익이 생깁니다. 그런 이익을 소비자 잉여라고 얘기하죠. 이 사람이 물건 사는 이유가 바로 효용을 극대화되는데 극대화된 효용은 얼마큼입니까? 이만큼이 효용이 더 늘어난다고요. 효용은 이만큼 늘어나는데 그 중에서 이만큼은 돈으로 치렀으니까 나머지 이만큼은 돈이 이익이 된 셈이죠. 시장에 안 나갔다면 물론 돈 내는 일은 없겠지만 당연히 시장에 나오면서 효용이 더 증가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동차를 사려고 합니다. 그런 원리가 미시경제학에서 말하는 수요 공급의 원리면서 시장이 형성되는 원리죠. 그래서 시장은 이런 원리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거죠. 한 가지 의문사항은 근데 이게 왜 교환 기능이냐라는 거예요. 왜 교환 기능이냐면 생산자가 즉 생산자는 시장에 나가서 물건을 내다 팔아요. 자동차를 갖다 내다 팔죠. 갈 때는 자동차인데 돌아올 때는 돈을 가지고 옵니다. 자동차하고 돈이 바뀌어 버렸어요. 교환시켜줬죠. 누가 시장이라는 곳에서 교환을 시켜줘 버렸죠. 소비자는요. 돈 갖고 나갔어요. 했더니 돌아올 때는 돈은 없고요. 자동차를 갖고 옵니다. 그죠? 뭐가 교환됐죠? 돈과 이 자동차가 교환이 됐습니다. 교환 기능을 하는 곳이 시장이에요. 근데 여기에 한 가지 의문사항이 하나 있죠. 그게 뭐냐면 소비자가 이 사람은 도대체 돈이 어디서 생겼을까라는 거예요. 핸드폰도 사고 자동차도 사고 과일도 사고 막 그럴 텐데 그러면 돈이 어디서 생겼을까라는 거예요. 생산자들은 이렇게 돈을 계속 받는데 이 돈 이거 다 어쩌을까라는 거예요. 여기에 돈과 물건에 대한 흐름에 뭐가 한 가지 빠진 게 있습니다. 이 돈이 어디서 생겼는지, 하늘에서 떨어졌는지. 그 다음 여기에 돈을 쌓여있다는데 이 사람은 또 돈이 또 없다 그래요. 가보면. 이윤이 극대화돼. 이윤. 돈 많이 벌었겠네요. 돈 얼마큼 벌었습니까? 요만큼 벌었죠. 이 돈은 어디 갔습니까? 가보면 쌓여있지 않고 없어요. 다 썼다 그래요. 소비자들은 이 돈을 어디서 났냐라는 그런 문제하고 돈을 어디다 썼느냐라는 문제하고 맥락이 한 곳에 같은 곳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한 가지 빠진 것이 있는데 여기는 생산 요소 시장이 빠져 있습니다. 생산 요소가 뭐라 그랬어요? 노동과 자본이라 그랬지 않았어요? 사람과 사람 아닌 거. 여기에 생산 요소가 밑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은요, 생산 요소 시장에 여기다가 내다가 팝니다. 이렇게요. 생산 요소를 내다가 팝니다. 생산 요소를 이 생산자가 사들이죠. 생산 요소 사람을 내다가 파는 거예요. 여기에 생산 요소 중에서 노동 시장에 여기는요. 노동량이 결정되고 여기 임금이 결정됩니다. 사람의 가격이 임금입니다. 여기 자본 시장이 있어요. 자본 시장에서 이자가 결정이 됩니다. 특히 노동 시장에서는요. 소비자들은요. 생산 요소 시장에다가 사람을 내다가 팔아요. 사람을 내다 판다는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취업한다는 얘기는 나 사가세요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자신을 파는 거예요. 파는 거죠. 뭐 별거겠어요. 그죠? 취업하겠습니다. 나 좀 써주세요. 나 사가세요 라는 거죠. 얼마에?
한 달에 저 한 300만 원만 주세요. 이렇게 해서 파는 거죠, 뭐. 그죠? 사람은 말이죠. 이렇게 일시불로 하지 않고 할부로 팔아요. 한 달에 한 번씩 얼마씩, 매달 얼마씩 주지요. 그리고 1년을 통해 가지고 그걸 12달로 나눠서 주는 연봉 같은 게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가격이 뭐냐면 임금, 보수, 급여, 뭐 연봉,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용어가 있는데 그 대표되는 용어가 바로 임금입니다. 다 그걸 통칭해 가지고 사람을 내다가 팝니다. 이 사람은 소비자들은 내다가 팔아요. 그럼 사는 사람도 있겠죠. 그죠? 그래요. 생산자가 사람을 사갑니다. 왜? 생산 요소를 쓰려고. 사갔으니까 돈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사람 사면 돈 줍니다. 얼마? 한 달에 300만 원, 400만 원, 500만 원 이런 형태로 줍니다. 그러면 사람은 사고 팔고 하는 그런 시장이 인신매매 시장이죠. 그런 시장이 여기 버젓하게 있습니다. 노동시장에서는 사람을 사고 팝니다. 그럼 불법 아닙니까? 불법 아닙니다. 합법입니다. 당연하게 그런 것이 있어야 된다고 하죠. 여기서 사람을 막 내다 팔아요. 사람을 어떻게 내다 파느냐? 여러분도 내다 팔고요. 여러분의 어머니는요. 여러분의 아들도 팔고요. 내 딸도 팔고요. 막 팔아요. 딸 한 300만 원 주면 가져가. 저녁 때는 돌려줘. 그렇게 팔아요. 그 시장이 노동시장이에요. 아들도 팔아요. 아들 어머니가 조금 더 아끼는 것이라서 300만 원 주면 안 팔고요. 350만 원 주면 팔아요. 남편도 팔죠. 아버지도 팔죠. 그거 뭐 대충 뭐 돈 안 줘도 되는데 그래도 그냥 팔아요. 그냥 주고 싶은 대로 주고 가져가라 그래. 이거죠. 내다가 팔아요. 사정없이 내다 팝니다. 그리고 여기서는요. 사들이에요. 생산자들은 사들입니다. 왜? 노동이 필요하니까. 사람이 필요하니까. 여기서는요. 소비자들은요. 사람을 내다 팔아요. 노동의 공급이 이루어지는 거죠. 노동의 공급은 이런 원리로 이루어집니다. 돈 많이 주면 많이 팔아요. 라는 그런 의미예요. 임금의 함수죠. 그럼 생산자들은요. 생산자들은 사람을 사들입니다. 즉 여기서는 수요자예요. 노동에 대한 수요자. 생산 요소를 수요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물건은 공급을 이 사람이 하지만 여기 생산 요소 시장에서는 수요를 생산자가 합니다. 소비자는요. 물건에서는 수요하지만 생산 요소는 공급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장이 시장인데 여기도 시장이 시장이죠. 시장이 시장인데 서로 좀 다릅니다. 이거는 생산물 시장이죠. 물건에 관한 시장이죠. 이거는요. 생산 요소에 관한 시장이에요. 이 시장이 두 군데가 이렇게 딱 받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건은 이런 형태 생산해서 시장으로 그래서 자동차를 오면 자동차를 타고 가서 다시 생산에 기여를 하게 됩니다. 물건은 제가 서비스는 이런 형태로 가게 되는데 돈은 반대로 가게 됩니다. 자, 이 사람이 돈이 어디서 생겼냐고요? 사람을 내다 팔았죠. 자본을 내다 팔았죠. 공급을 했죠. 그 대가로 이 사람한테 얻어낸 겁니다. 그래서 생산자는 노동과 자본을 사용하고 돈을 이런 형태로 주게 되고요. 생산 요소 시장에 주게 되고요. 그건 소비자가 돈을 갖다가 얻어낸 겁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아들도 내다 팔고 딸도 내다 팔고 아버지도 내다 팔고 본인 집에서 쉬고 뭐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몽땅 내다 파는 거죠. 사람 팔고 난 다음에 그 돈으로 자동차도 사고 핸드폰도 사고 과일도 사고 했습니다. 그 돈이 이쪽으로 가고 이건 이런 형태로 이쪽으로 가고 이게 다시 또 생산 요소 비용으로 해서 이쪽으로 가게 됐죠. 경제는 말이죠. 경제는 이런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타원형 형태로 갖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생산활동이라고 하고요. 경제활동이요. 경제는 생산, 소비 이런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환하는 기능을 갖고 있어요.
이게 경제의 모습이에요. 생산하고 교환하고 소비하고 또 교환하고 생산하고 생산하고 소비하고 이런 모습을 갖고 있다는 거죠. 사람이 얼굴 하나, 몸통 하나, 팔다리 이런 모습으로 생겼다고요? 그래요. 경제는요, 이렇게 시장이라는 모습 하나 하고요. 그 옆에 이렇게 팔다리 같은 그런 생산과 소비 같은 그런 모습을 갖추고 있어요. 요 밑에 생산 요소 같은 몸통 같은 그런 요소를 갖고 있죠. 그래서 이런 모습이 경제의 모습이에요. 경제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이렇게 생겼어요. 사람은요, 이렇게 해가지고 몸통으로 해서 이렇게 생겼죠? 그죠? 경제는요, 이런 모습이에요. 이렇게 마른 목골 형태로 돼 있어요. 그게 경제의 모습이에요. 앞으로 이 경제의 모습을 보면서 계속 이 경제를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시경제학도 여기서 이런 방식대로 접근을 해 나갑니다. 이게 경제 원리니까요. 자, 근데 이런 게 생산활동, 교환활동, 소비활동, 교환활동 이런 형태로 가지고 쭉 이렇게 간다는데, 자, 이게 이런 활동 속에서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 있어요. 이렇게 활동하는 어떤 법칙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물건은, 그러니까 재화와 서비스는 시계 방향으로 들어가죠. 거기에 돈의 방향은요, 거꾸로 가요.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가죠. 이런 것을 경제 순환이라 그래요. 사람은 어떻게 가느냐? 사람 속에는 말이죠. 경제는 어떻게 가느냐? 경제는 생산, 소비 활동, 교환 활동 이런 형태로 쭉 있는데, 물건은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가고요. 돈은요, 반대로 이렇게 흐르고 있어요. 우리가 모든 거래하는 데 있어서는 항상 돈이 수반됩니다. 자금이 순환돼요. 그래서 경제 현상을 갖다 파악할 때도 보면 항상 이렇게 어떤 실물을 갖다 이렇게 움직이는 그것도 파악했대지만 뒷면으로 보면 한 자금의 흐름을 이렇게 역으로 흐르는 자금의 흐름을 이렇게 보면 경제 활동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는 이런 모습인데 어떤 그 습관을 갖고 어떤 그 원칙을 갖고 있냐면 흐름을 갖고 있냐면 물건은 이런 방향으로 막 돌아갑니다. 그리고 돈은 역으로 쭉 들어가요. 자,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라는 거죠. 이런 거 생산, 소비. 우리 연속국에 보면 말이죠. 어제 연속국 재밌는 거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연속국을 보면 여러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어제 뭐죠? 최수정이 나오는 건데 어저께 선거 방송 때문에 좀 늦었는데 통일신라 바로 전에 그 말기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덕여왕도 나오고요, 김유신 장군도 나오고요, 뭐 여러 사람들이 막 나와요. 그래서 무열왕 역할을 하는 사람도 나오고요. 그래서 김춘추 역도 나오고 그런 사람들이 막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하고 있습니다. 누가 누구를 좋아하고 누가 누구랑 이렇게 결혼하고 이런 형태로 있으면서 서로 누가 누구 모함하고 죽이고 싸우고 이렇게 하는 그런 역할을 많이 하죠. 그런 것을 스토리예요. 그건요. 그걸 연기하는 사람이 뭐냐면 주인공들이죠. 그죠? 그래서 김춘추 역할을 하는 사람, 그다음 또 뭐 이렇게 선덕여왕 역할을 하는 사람, 그다음 이런 왕의 역할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나옵니다. 그런 것을 주인공이라고 하죠. 지금 경제는 이렇게 생산활동, 소비활동, 교환활동 이런 활동을 합니다. 하면서 지금 대세의 흐름이 물건은 이런 시계 방향으로, 돈은 반시계 방향으로 계속 이렇게 돌리고 있습니다. 이거 돌리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라는 거예요. 그 누구냐면 그것을 여기서는 경제에서는
주인공이라 그러지 않고 경제 주체라 그래요. 이런 거 생산하고 소비하고 교환하고 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주인공이 누굽니까? 이런 것을 경제에서는 가계, 기업, 정부, 해외라는 것을 둡니다. 이런 사람들을 하는 게 누굽니까? 여기서 주인공들이 누굽니까? 뭐 이렇게 이름을 거론할 수도 있지만 아니면 크게 나눠서 남자, 여자, 뭐 나이 많이 먹은 사람, 남녀노소 이렇게 네 토막으로 나눌 수 있지만 경제의 분야는요 그렇게 네 토막으로 나누긴 나눴는데 그렇게 나누지 않고요 이렇게 가계, 기업, 정부, 해외 이런 분야로 나눴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생산하고 소비하고 교환하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즉 가정이죠. 이건 기업, 사업하는 사람들이에요. 정부예요, 국가예요. 그다음 이건 외국이죠. 이런 사람들이 가게란 사람이 기업이란 사람들이 생산을 합니다. 소비도 해요. 그리고 물건은 자꾸 있지 시장으로 내려보내고요. 돈을 계속 받아들이고 있어요. 특히 생산을 많이 하는 것은 기업들이죠. 그렇죠? 가게도 생산을 합니다. 정부도 생산해요. 정부 서비스 같은 거, 국방 뭐 이런 거 그거 전부 다 생산합니다. 하지만 생산의 주체로서 제일 그래도 기업이 생산을 잘 많이 하는 곳이 기업이에요. 소비는요. 소비의 주체자로서 가게라 그러는데 그래요. 가게가 제일 많이 소비를 하죠. 하지만 소비하는 기업도 있습니다. 물건 사용하는데요. 정부도 소비해요. 하지만 가게가 주로 소비하는 활동을 제일 많이 하죠. 그래서 소비의 주체는 가게다 그러는데 가장 많이 하는 곳이죠. 그래서 가계, 기업, 정부, 해외가 이런 사람이, 이런 주인공들이, 이런 주체가 생산하고 교환하고 소비하고 이게 서로 교환하고 다시 생산하고 이런 형태를 합니다. 그리고 거꾸로 물건을 이쪽으로 돌리고 그 다음 돈은 반대로 돌리고 하죠. 이게 경제의 모습이고 경제의 흐름이고 경제의 거의 대부분의 내용입니다. 이게요. 모습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큰 그림을 보고 이제 접근해 나가는 것이 좋겠다는 거죠. 특히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어떤 사람이나 기업 단위로 하나하나 이렇게 보는 것을 그것을 미시경제라고 하고요. 거시경제는 이것을 국가, 나라 단위로 보는 겁니다. 나라 단위로 보는 게 거시경제학이에요. 원래 경제는 이걸로 끝났는데 나라 단위로 보니까 이게 꼭 커다란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개인별로 보면 개인이 부자가 되면 나라가 부자가 될까?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죠? 안 그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고스톱을 쳤어요. 고스톱을 쳤는데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제가 부자가 됐죠. 누가 이런 사람도 있겠죠. 그죠? 그래가지고 제가 그러면 저는 돈을 많이 따가지고 부자가 됐습니다. 그럼 제가 부자가 됐으면 우리나라도 부자가 됐습니까? 라는 거예요. 부자 될 수도 있겠죠. 그죠? 하지만 국가는 입장에서 따져보면 한 사람이 잃었고 한 사람은 땄으니까 한 사람은 망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망했으면 망한 사람, 그럼 국가는 망했냐? 그런 얘기예요. 그렇지는 않죠. 그죠? 망할 수도 있고 흥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대일 수도 있죠. 그죠? 개인의 부가 과연 국가의 부가 될 수가 있을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담 스미스가 지은 국부론, 국가를 부강하게 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나와요. 경제학이 제일 먼저 나온 것들이죠. 국가를 부강하는 방법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경제학의 시작은 여기서부터 나오게 됩니다. 국가를 부강하게 하는 방법, 나라를 부강하게 하는 방법. 그럼 그걸 하는 방법은 개인과 기업이 돈을 많이 벌라 이거예요. 많이 벌고 세금도 많이 내라 이거예요. 그러면 국가도 부강하게 된다라는 게 그 결론이에요. 돈 많이 벌어라는 거예요. 돈 많이 버는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소비할 때는 효용을 극대화하고 생산할 때는요 돈을 많이 버는 방법. 그럼 그게
제일 좋다는 거죠. 그래서 경제학이 그래서 시작하는 거예요. 돈 많이 버는 방법, 국가를 부강하게 하는 방법. 이 뭐냐면 돈을 많이 벌어라 그런 얘기죠. 개인이, 기업체가 돈을 많이 벌면 국가는 부강하게 된다는 게 결론이죠. 그건 국가 단위로, 국가하고 개인하고 같다라고 봤는데 안 같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분석을, 그럼 국가 단위로 분석을 한번 해볼까라는 것이 것이죠. 미시경제는 경제는 경제긴 경제인데 이거는 국가 단위로 보는 게 아니라 개인별로 보자는 거죠. 아니면 기업 단위로 보자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 자, 가장 소비를 잘하는 방법, 가장 적은 비용으로 최소 비용을 최대 효과를 걷어내는 방법, 소비자 이론. 그 다음, 생산자 이론. 이윤을 가장 극대하게 만드는 방법, 이윤 극대화하는 방법. 그 다음 시장은 어떤 원리로 움직여질까? 이런 원리로 움직여지죠. 시장론. 그 다음 미시경제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생산 요소 시장이 나옵니다. 시장이 시장인데, 글쎄 내가 잘 못 써서 미안해요. 여기 생산물 시장인데 이 시장은 조금 틀려요. 왜? 사람은 좀 다루기가 좀 힘들거든요. 왜요? 이것을 임금, 가격이라고 그러지 않고 임금을 주고, 임금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돈을 줘도 말이죠. 여기는 일시불을 주는데 이거는 막 할부를 주고요. 쓴 만큼만 주고요. 그죠? 그럼 여기에 사람을 갖다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노동량이고 임금인데. 사람의 양, 사람을 사용하는 거죠. 이게 고용량이에요. 나중에 국가로 따지면요. 고용량인데, 그럼 고용을 하고 난 나머지는 뭐냐라는 거죠. 한국에 같은 경우는 여기에 평균 임금이 월 265만 원이고요. 여기에는 2,358만 명이 지금 고용되어 있습니다. 한국의 인구는 5천만 명이거든요. 그럼 나머지 사람은 뭐냐 말이에요. 나머지 사람들은 일 안 한 사람이죠. 실업이죠. 뭐 실업자죠. 근데 다는 실업자가 아니고요. 노동의 정의를 할 때 어떻게 하는 실업자의 정의는 뭐냐면 일할 의사와 능력을 갖고 있는데 일자리가 없는 사람을 실업자라고 해요. 그것도 나중에 고용에 관해서 배우게 되죠. 자, 그러면 그 중에 일할 의사와 능력을 갖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게 3천만 명인데 이렇게 한 2,300만 명 중에서 한 700만 명은 그럼 일할 의사와 능력을 갖고 있는데 일자리가 없단 말이죠. 재고 사람이죠. 여기는요, 물건을 만들어 놨는데 안 팔려요. 안 사갔어요. 그런 것을 재고 상품이라 그래요. 여기서는요, 사람을 만들어 놨는데 일할 의사와 능력을 해가지고 대학 졸업까지 다 시켜놨는데 근데 안 사가, 안 팔려. 그런 사람을 실업자라고 한다고요. 재고 상품을 여기서는 실업자라고 한다고요. 근데 이 재고 상품은 말이 없는데 실업자는 말이 많아요. 그죠? 왜 우리는 그 실업 상태로 그대로 둬야 되느냐, 일자리 창출해야 되느냐 않느냐, 그런 말도 많고요. 그리고 돈 주는 것도 아주 귀찮아 죽겠어요. 일 좀 많이 하면 말이죠, 보너스 안 줘요, 뭐 이런 형태로 나오고요. 그죠? 이 돈 떼어먹으면 안 돼요. 월급 안 주면 큰일 납니다. 물건 샀는데 가격, 돈 치르지 않고요, 그냥 가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도둑이라 그래요. 그죠? 여기서는요, 임금을, 사람을 사용했는데 월급을 안 줘요. 가만두겠어요? 사람 먹는 거 갖고 장난치면 중벌에 처합니다. 근데 사람 먹는 것도 아니고 사람 갖고 장난치면요, 그건 반 죽여놓는 거죠. 그죠? 여기서는 임금 안 줬다가 난리가 납니다. 이런 방식이 아주 상당히 많이 틀립니다. 그리고 이 상품들은 조용한데 여기 있는 상품들은요, 지네끼리 뭉쳐가지고 모두 노동조합도 한다고 그러고 말이죠. 맨날 데모도 하고 말이죠. 아주 골치 아파요. 그런데 안 쓸 수는 없잖아요. 그죠? 노동이란 그런 측면, 또 자본이란 측면, 이런 측면도 이게 아주 이 보통 일반 상품하고 생산물하고는 판이하게 틀리게 움직여진다고요. 원리는 같아요. 원리는 비슷한데 똑같은 건 아니고 유사할 뿐이죠. 다 결정 원리가 다 틀리단 말이에요.
여긴 임금에 대한 함수죠. 여기는요. 여기는 임금에 대한 수요라는 또 임금의 또 함수가 아니에요. 아주 복잡하게 되어 있는 그 원리가 이 시장을 여기다 놓고 이건 생산물 시장이죠. 생산 요소 시장에는 이건 좀 독특하다. 좀 별도로 다뤄야겠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다루게 있는 것이 미시 분야예요. 미시 경제는 이런 형태로 다 해서 다 끝이 나요. 그럼 우리가 배울 거시는 이건 개인별로 보는 거죠. 개인별로 내가 소비자라면 어떻게 하고, 내가 생산자라면 이렇게 하고, 내가 여기 시장이라면 시장에서는 생산자와 소비자가 어떻게 서로 대결을 하고 싸움을 하고 어떻게 협상을 이뤄가는가라는 게 시장에 관한 것들이 나오죠. 자, 이런 형태인데 그럼 거시는 어떻게 되느냐? 거시는 국가 단위로 보는 거예요. 이제 거시가 이제 등장하는 거죠. 자, 가계기업, 기업, 정부, 해 이런 것들이 국가 단위로 다 파악을 합니다. 거시경제 원리는 어떻습니까? 거시경제 원리는 왜 이렇게 움직여요? 거시는 국가 단위로 하면 거기는 그 국가 안에는 생산자도 있고요, 소비자도 있고요. 거기 또 시장 거래도 이루어지고요. 물건은 이런 방향으로 가고요. 돈은 이런 방향으로 가요. 원리는 똑같아요. 원리는 똑같은데 단위를 국가 단위로 보는 거예요. 국가 단위로 보면 이것을 국가 단위로 어떻게 파악하냐면, 자, 나라 단위로 보니까, 자, 지금 이 가격을 우리나라의 모든 상품에 대한 가격을 전부 다 모아놓는 거예요, 여기다가. 그러면 우리나라 상품들이 무지하게 생산한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많은 상품들이 예를 들어서 만약 10만 가지가 있다. 10만 가지의 가격을 평균해 놓는 거예요. 그냥 평균하면 좀 잘 안 맞을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거는 한 개 2천만 원이고요. 어떤 건 음료수는 어떤 건 한 개 1,000원이고요. 1,000원하고 2천만 원하고 평균해 버리면 어떻게 돼요? 골치 아프게 되죠. 그죠? 이상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렇게 평균하지 않고요. 가중 평균했었습니다. 그런 것을 가중 평균해 가지고 그걸 지수화 만들어 놔요. 그것을 물가 지수라 그래요. 그래서 이 우리나라의 모든 상품의 가격 수준, 이것을 파악하는 것을 뭐냐면 물가 지수로 파악하는데, 그런 수준을 갖다가 물가라 그래요. 그래서 국가 단위로 보면 이 가격이 뭘로 바뀌냐면 물가로 바뀝니다. 물가는 프라이시스예요. 물가가 결정됩니다. 물가가 증가하는 현상을 인플레이션이라고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물가가 얼마큼 올랐느냐라는 거죠. 그렇죠? 물가 문제를 국가에서는 이것을 물가로 파악합니다. 여기 수량이라고 했죠. 여기 수량. 공급량, 생산량, 수요량 이런 거 있죠. 여기 이 수량을 뭐라고 파악하냐면 국가 단위로 우리나라에서 생산한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제가 자동차 만드는 사람은 10대를 생산했대요. 2천만 원씩. 과일은 말이죠. 제가 예를 들어서 500박스 만약에 500박스 만들어 놨어요. 자, 이거 얼마에 팔았습니까? 이거 얼마 팔았냐? 10만 원에 팔았어요. 자, 그럼 이것을 어떻게 파악을 하냐면, 우리나라에서 만들어 놓은 것이 여러 가지가 굉장히 많을 텐데, 이 종류가 너무 많으니까 이것을 다 화폐 가치로 환산을 해버립니다. 자, 지금 자동차를 10대 만들었어요. 그럼 자동차 10대 만들었다. 가만히 있어. 이거 종류가 너무 많잖아. 그래서 돈을 화폐로 계산합니다. 그래요? 이거 얼마에 팔았어요? 그러니까 2천만 원에 팔았대요. 그러면 10대를 만들어가지고 2천만 원에 팔았으면, 자동차 2억 원어치 만들어냈구나. 예, 맞아요. 그럼 자동차 2억 원어치. 다음 사과 만들어놨어요. 500박스 만들었다고 10만 원이라고요? 사과 5천만 원어치 생산했구나. 5천만 원어치. 이 화폐 가치를, 이것을 만들어낸 것을 갖다가 화폐 가치로 만들어가지고 다 집계를 해버리죠.
그래서 만들어가지고 그러면 여기 2억 5천이 되잖아요. 그런 것을 2억 5천 이런 것을 뭐라 그러냐면 GDP라 그래요. Gross Domestic Product라 그래요.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되죠. 생산한 것을 화폐 가치로 표현해 가지고 다 합계한 것을 우리나라에 합계한 것을 갖다 뭐라 하냐면 Gross Domestic Products 국내 총생산이라고 한다고요. 여기에 프로덕트죠. 그 어디서 파악하느냐? 이 생산자하고 소비자하고 있죠. 생산자가 시장에 내려가기 전에 여기서 잠깐 여기 검문소를 세웁니다. 세워가지고 생산자한테 물어봐요. 너 뭐 생산해? 저 자동차요. 얼마치 생산했어? 2억 원어치요. 알았어. 잠깐. 다음. 저 과일 하는 사람이 와요. 너 뭐 생산해? 저 과일 생산하는데요. 그럼 얼마치 생산했어? 이렇게 하면 저 500박스. 아니 돈이 얼마냐고. 10만 원씩 팔았으니까 5천만 원씩 생산했네요. 다음. 해가지고 다 이렇게 여기서 합계를 하죠. 여기서요. 생산자들이 시장에 내려놓기 전에 여기서 딱 파악을 하게 됩니다. 국민소득을 그렇게 측정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측정해서 다 합계한 것을 1년 동안 뭘 생산하는 거 화폐 가치로 표현한 것을 GDP라고 한다는 거예요. 국내 총생산이죠. 국내 총생산 이것의 별명이 뭐냐면 소득이에요. 이 별명이 국민소득이라고요. 그냥 소득하면 돈 벌었다고 하니까 앞에다 국민절 하나 붙여놨죠. 내셔널 인컴이라고요. GDP가의 별명이 국민소득이라고요. 자, 여기 생산해가지고 생산량이 들어왔겠죠. 그죠? 이 수량은 소득이 돼버린다고요. 생산한 것을 화폐 가치로 표현한 게 소득이잖아요. 그래서 거시경제학에서는 제일 먼저 국민소득에 대해서 먼저 배우게 됩니다. 국민소득은 어떻게 측정하는 겁니까? 이 생산하고 있는데 여기서 탁 막아가지고 여기서 만들었어요. 이게 GDP 이렇게 측정하는 거죠? 라는 거죠. 국민소득이 어떻게 결정됩니까? 국민소득에 대한 결정 원리죠. 그죠? 자, 한국에는 여기 한 1100조가 이렇게 돌아다닙니다. 생산한 것은 이게 1100조예요. 1100조의 물건을 소비자한테 주죠. 그러면 소비자들은요. 돈을 1100조 줬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1100조가 물건은 1100조가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돌고요. 1100조가 돈은요. 1100조가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갑니다. 그죠? 누가 소비를 합니까? 누가 생산을 더 많이 했어요? 아니면 누가 여기 소비하는데 수요를 많이 했어요? 가계, 기업, 정부 중에서 나중에 그 소비자 이론에서 배우겠지만 이 수요 중에서 국가 단위로 수요한 것 중에서 이것을 누가 수요하겠어요? 가계, 기업, 정부 이런 사람들이 수요할 거 아니에요. 가계가 물건을 사는 행위를 소비라 그래요. 기업이 물건을 사는 것을 투자라 그래요. 정부가 그 물건을 사는 것을 정부 지출이라 그래요. 자, 이런 것을 하게 되는데 소비자가 수요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수요를 더 많이 해요. 외국인이 투자를 했어요. 투자를 더 많이 늘려놨어요. 여기 지금 1100조가 이렇게 막 흐르는데 여기 4대강 하다 보니까 그거 굉장히 좋은 것 같아. 우리도 좀 투자하면 안 될까? 우리 한 5대강 만들어가지고 한국에다가 한 100조 정도 투자하면 안 될까? 그래가지고 투자를 더 증가시켰어요. 그러면 생산한 사람들이요. 그래요. 우리가 그럼 조금 더 만들까요? 그래. 주문했으니까, 수요를 했으니까 돈 주겠다 그러는데 안 만들어낼 수가 없지요. 그래서 그러면 1100조 만들다가 이번엔 1200조를 만들어야겠죠. 그죠? 그럼 1200조를 만들 거예요. 만들고 나서 돈은요, 1200조를 줄 거예요. 그럼 여기는 돈이 얼마큼 돌아다녀요? 1200조가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거죠. 국민소득이 증가하는 방법이에요. 국민소득이 어떻게 측정되고 어떻게 움직여지는가, 국민소득이 결정되는 방법이 어떤 결정되는가, 이렇게 결정됐다가 국민소득이 어떻게 하면 증가하는가라는 것들도 잘 나타내고 있죠. 앞으로 그렇게 파악할 거예요. 그리고 국민소득
국민소득에 대해서 쭉 하게 되는 거죠. 측정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면 국민소득이 증가할 수 있습니까? 국민소득이 증가할 수 있습니까? 라는 것을 나타내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배우는 건 국민소득에 관한 이론들을 쭉 많이 배웁니다. 케인즈의 유효수요 이런 별거 아니에요. 이런 원리에서부터 찾아가지고 그저 가고 나면 그럴 수밖에 없겠다라는 거죠. 하늘에서 똑 떨어지는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와 같이 국민소득에 관한 측정하는 방법, 이론 이런 것들이 쭉 나타나겠죠. 이 국민소득에 아까 여기 투자가 증가하면요, 1100조에서 1200조가 된다 그랬어요. 그죠? 이 국민소득이 증가하는 현상을 뭐라 그랬냐면 국민소득 성장이라 그래요. 그냥 성장하면 키가 성장했다라고 하니까 이것을 경제성장이라 그래요. 이것도 나중에 배우겠지만 국민소득이 증가하는 거, 국민소득이 증가하는 현상을 경제성장이라고 한다고요. 그럼 1100조에서 1200조면 100조가 늘어났죠. 국민소득이 100조가 증가했다라고 할 수 있지만 경제성장이 100조만큼 되었다라고 할 수 있어요. 국민소득 증가가 국민소득 경제성장이라고 한다고요. 실제로 그렇게 파악할 거예요. 나중에 경제성장률은요. 여기서 경제성장률은 뭐냐면 비율이죠. 1100조에서 1200조 됐으니까 100조만큼 증가되었다는 거죠. 국민소득이 그냥 100조만큼 증가되었다라고 할 수 있지만 비율로 보면 약 한 10% 증가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그것을 좀 세련된 말로 표현하는 게 뭐냐면 경제성장률이 10%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국민소득 증가율이 경제성장률이에요. 여기에 경제성장이라고 그랬죠. 경제성장이라는 것은 국민소득을 증가하는 현상이라고요. 국민소득이에요. 국민소득을 어떻게 하면 증가시키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경제성장률이 우리나라 지금 현재 좀 많이 낮죠. 그죠? 올해 3.5%가 목표였는데 지금 2.5%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죠. 국민소득의 이야기에 경제성장률이요. 그럼 거시경제학에서는 경제성장률은 뭐냐? 어떻게 하면 이거 좀 많이 좀 느리게끔 경제성장을 많이 하는 그런 방법 없습니까? 국민소득 많이 증가시키는 방법 없습니까? 그게 경제성장률이에요. 어떻게 하면 소득을 많이 시키겠습니까? 여기 보면 소비, 투자, 정부 지출. 소비 많이 하면 되고 투자 많이 하면 정부 지출 많이 하면 국민소득 많이 늘어나지요. 그죠? 그런 분야가 국민소득에 관한 이론이라고요. 국민소득에 대해서 배운다고요. 물론 여기에 경제성장 이런 문제도 따라가는 거예요. 성장이죠. 두 번째 문제는 물가 문제예요. 물가 안정 문제. 물가는 어떻게 형성됩니까? 가격이 여기서 파악되는 거잖아요. 그죠? 물가는 어떻게 측정하는 겁니까? 아까 물가 측정 어떻게 이렇게 측정하고 물가는 어떻게 결정됩니까? 물가 어떻게 결정되냐고요? 거래하다 보면 가격 결정하듯이 가격 결정되는 거지요. 요새 물가가 굉장히 높다 그래요. 그죠? 물가는 안정되는 게 좋아요. 물가는 낮은 게 좋다고요. 그럼 물가 수준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5%다 이거죠. 물가가 5% 정도가 너무 높아요 라는 거예요. 물가는 어떤 문제점을 갖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물가를 그러면 낮추는 방법이 뭐가 있겠어요? 물가가 인상되는 현상을 갖다가 인플레이션이라고 그래요. 물가 인상이라고 하죠. 물가는 안정된 게 좋거든요. 자, 이것을 하려면 물가 안정 대책, 물가를 하려면 여기 두 가지 측면이 있죠. 물가가 5%가 너무 높아요. 이걸 좀 낮추고 싶어요. 그럼 공급을 이렇게 줄이면 되겠죠. 수요를 줄이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물가가 낮아질 거 아니에요. 그죠? 두 가지 방법이 다 있다고요. 그런 방법이 바로 물가에 관한 것을 올바로 이해하고 앞으로 그 물가 안정 정책을 갖다 끄집어내는 거죠. 물가가 증가하는 현상만 파악하면 뭐예요? 물가를 치유하는 방법도 알아내야죠. 그죠? 그럼 원인은 여기에 있잖아요. 이게 거시경제에는 이렇게 물가와
소득이 여기서 결정된다고요. 그거 현상을 지금 파악하려고 국가 단위로 보려고요. 거시의 경제에 가면요. 이 공급을 그냥 공급이라고 하지 않고요. 수요를 그냥 공급이라 하지 않고 이거는 미시경제에서는 한 개별 기업이잖아요. 그죠? 이건 국가 단위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는 지금 국가 단위로 보려고 그래요. 그죠? 자, 수요자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죠? 한 5천만 명이 수요자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거시경제에서는 이건 수요라고 하지 않고요. 5천만 명은 수요를 몽땅 다 합해라 그런 얘기예요. 그것을 총수요라고 해요. Aggregate Demand라고. 그래서 거시경제는 이건 수요라고 그러지 않고요. 총수요하고 AD를 이렇게 싹 바꿔놓습니다. 분석을 할 때. 총수요는 그러면 어떻게 되어 있냐? 총수요는 구성이 누가 되냐? 5천만 명이 다 돼 있죠. 그죠? 크게 나눈다면요. 가계기업 전부 해외로 구성되어 있단 말이에요. 수요자들이죠. 이거는 거시경제에서는 이거는 그냥 수요가 아니라 그냥 우리나라 합계 다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것을 총수요라고 여기다 명칭을 붙여놓습니다. 국가 단위라고. 여기는 국가 단위라고 수량이라고 하지 않고 이건 소득이라고 한다 그랬잖아요. 이거는 같은 피라도 이건 물가라고 표시한다 그랬잖아요. 거시경제 국가 단위로 표시하면 용어가 달라집니다. 이렇게 총수요로 바꿔져요. 이거는요. 이건 기업이 예를 들어서 800만 개 있다 하면 800만 개를 다 합계해 놓은 거죠. 그죠? 그냥 수요가 아니란 말, 한 개 기업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날에 몇 개인지 모르겠지만 다 합해 놓은 거라고요. 합해 놓은 수요, 공급, 합해 놓은 공급이니까 이거는 합했다라는 측면에서 에그리게이트 모으다는 뜻이에요. 총 공급이에요, 이게요. 그래서 총 공급, 총 수요는 어떻게 결정되느냐? 총 수요, 총 공급에 의해서 물가와 소득이 결정이 된다고요. 이 소득이 어떻게 결정됩니까? 물가가 어떻게 결정되니까 이 양쪽 생산 소비하는 측면에서 서로 작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국민소득과 물가 이런 문제를 갖다가 나중에 배우게 되고 거기에 대한 국민소득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그러니까 국민소득도 보면 이렇게 수요가 이렇게 증가하면 총수요가 증가하면 국민소득이 증가해요. 그죠? 공급이 이렇게 증가해도 증가하잖아요. 수요 측면만 이렇게 딱 보는 것을 유효수요론으로 해가지고 케인즈의 경제학 이론이에요. 공급 측면도 국민소득을 증가시키는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공급을 하면. 무엇이 공급을 우측으로 이동시킬까? 그건 생산자가 해야 할 일이죠. 생산은 어떻게 합니까? 생산은요, 이렇게 노동과 자본에 의해서 움직여요. 이건 생산함수를 표현하면 이렇게 알파, K, 베타 이런 형태로 가지고 미시경제는 이렇게 하는데 거시경제로 가면요, 이게 생산량이 국민소득이라고요. 국민소득이 증가하는 현상을 뭐라 그러냐? 경제성장이라고 한다고요. 자, 경제성장은 바로 이 내용이에요, 이 내용이요. 국민소득을 증가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공급을 우측으로 이동시키는 방법인데 이렇게 노동과 자본을 갖다 증가시키면 이게 공급이 우측으로 이동합니다. 수요를 우측으로 이동시키는 방법은요. 여기 수요 움직이는 방법이요. 여기에 소비, 투자, 정부 지출 이런 유효 수요가 많으면 그럼 수요가 움직여지겠죠. 그리고 여기 돈 주는 문제가 있거든요. 돈 주는 문제에서 이걸 외상으로 주느냐, 그냥 바로 직접 주느냐, 이런 돈에 관한 문제. 이 돈도 생산력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은 뭐냐면 수요 이론 중에서 나오는 것이 그게 화폐금융이에요. 화폐금융론이에요. 화폐 영어로 뭐냐면 마니예요. 마니가 우리나라 말로 뭐냐? 돈이죠, 뭐. 돈 이야기. 왜 갑자기 뜬금없이 돈 이야기가 나옵니까? 여기 돈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돈을 갖다가 만약에 안 주면, 조금 천천히 주면, 그러면 이 사람이 제대로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할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화폐금융 문제를 여기서 돈에 관한 문제를 더 다루게 된다고요. 물가에 관한 문제를 다루게 되고요. 성장에 관한 문제를 다루게 되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전부 다 다루게 된다는 거죠. 주로 무엇을 경제 성장, 소득이죠. 물가에 관한 문제를 주로 다루게 된다고요.
이런 현상으로 해가지고 이해를 해 나가야지 막 무조건 외운다고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거시경제는 주로 이만큼을 배울 거예요. 그리고 하나 안 배운 게 있어요. 이것만 봤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죠? 왜? 고용 문제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고용 문제는요. 어디 가서 보냐? 여기서 봐야 돼요. 노동시장에서 봐야 돼요. 그러면 크게 수요 측면에서 움직이는 거. 수요는 뭐가 움직이는가? 이거는 아까 유효수요라는 소비시장, 투자, 정부 지출, 그 다음 화폐시장 이런 문제도 돈에 관한 문제도 한번 볼 거고요. 그래서 이것을 수요가 움직이니까 공급 측면에서는요. 생산은 어떻게 이루어졌는데 그리고 국가 단위로 봐야죠. 거기에 그 밑에 여기에 깔려 있어요. 생산 요소 시장이. 생산 요소가 있는데 생산 요소는 이 노동이 어떻게 결정되니까 특히 노동 시장을 보면 노동 시장에 여기에 임금과 노동이 결정되잖아요. 그럼 이 노동의 결정, 이 노동량이 뭐냐면 일할 의사와 능력을 갖고 있는데 아까 2,358만 명이 있다 그랬잖아요. 일할 의사와 능력을 갖고 있는데 일자리가 있는 사람, 팔린 사람, 사간 사람, 이 고용량이라고요. 여기 고용량이라고요. 이 위에 사람이 실업이죠. 이 고용에 관한 2,358명의 고용을 어떻게 하는 것이 고용 현상은 여기서 봐야죠. 그래서 노동에 관한 문제를 본다고요. 노동, 실업 다 같은 이야기예요. 그럼 어디에서 보냐? 여기서 봐야죠. 여기서 봐가지고 뭐 해결이 안 되잖아요. 생산 요소 시장에 가서 봐야 된다고요. 노동의 공급과 노동의 수요에 의해서 임금이 결정되고 노동량이 결정되죠. 이 노동량이 그럼 2,358만 명이 2,400만 명이 되려면 즉 일자리가 창출되려면 실업이 줄으려면 고용이 늘어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노동을 증가시키거나 수요를 증가시키거나 그러면 노동량이 증가가 되겠죠. 그죠? 그런 측면에서 고용을 찾아내야 된다고요. 그래서 고용이라는 문제를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도표 모습이 나중에 거시경제를 공부하다 보면 다 하나로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수요는요, 여기 돈에 관한 거, 화폐 금융시장, 화폐 공급과 화폐에 대한 수요, 화폐시장, 여기에 생산물에 관한 실물 시장에 대해서, 돈이 아닌 실물 시장에 대해서, 이건 유효수요에서 뭐 이렇게 CIG 유효수요 이런, 이게 여기에 받치고 있고요. 생산은요, 생산함수가 받쳐 있고요. 생산함수가 아까 이런 형태로 돼 있었죠. 생산함수는 노동과 자본, 생산함수. 그 밑에는 여기 보면 생산요소, 노동의 수요 공급에 의해서 노동함수가. 이것과 이것이 서로 이렇게 연결돼 있다고요. 연결돼 있어가지고 뭘로 연결돼 있냐면 이걸로 연결 딱 돼 있죠. 이것을 말로 표현하죠. 그림으로 표현하면 총수야 총공급, 총수요를 움직이는 요인, 이 돈과 물건. 그다음 공급을 움직이는 요인은 공급은 노동과 자본으로 구성되어 있죠. 노동시장, 자본시장을 이렇게 움직이게끔 구성이 되어 있죠. 이게 어떤 원리로 움직여진다는 것을 우리는 나중에 수업 거의 끝날 때쯤 이 원리가 톡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오늘 한 얘기를 이렇게 말로 하지 않고요. 그래프로 쫙 이렇게 보게 나중에 된다는 거죠. 거시경제 끝날 때쯤 되면요. 그래서 이렇게 하지 이렇게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거구나. 그래서 문제가 물가가 너무 높아요. 고용이 잘 안 돼 있어요. 일자리 창출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건 여기서 찾으면 되죠. 그죠? 이걸 우측으로 옮기는 방법, 이걸 우측으로 옮기는 방법이 무엇일까? 이거 우측으로 옮기려면 뭐가 이게 뭘 움직이지? 이런 그런 형태로 해가지고 정책을 끄집어낼 수 있는 거고 제대로 갈 수 있는 문제죠. 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쭉 공부를 쭉 하는데 여기 한 가지 빠져 있는 것이 뭐냐면 국제수지 문제입니다. 그 국제수지 문제도 조금 한번 다뤄보려고 그래요. 요번에는요. 그래서 어차피 시간이 늦는 거 그냥 요번 기회에 짧은 시간에 하더라도 기왕이면 뭐 거시경제를 제대로 좀 알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건 뭐냐면
국제 수지는 외국과의 거래하는 거예요. 외국과의 거래하는데 우리는 한국은 말이죠. 외국과의 거래를 굉장히 그러니까 수출입 의존도가 굉장히 높아요. 거의 90% 돼요. 우리는 수출입으로 먹고 사는 나라예요. 자, 수출입에 관한 그러니까 개방거시 모델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자, 거시 이 국가 단위로 보는데 그 외국과의 거래하는 것을 갖다가 국제경제학이라 그래요. 국제경제학을 다 들어갈 필요는 없고요. 그 중에 일부 거시경제 모델하고는 좀 한번 좀 욕심을 내서 한번 가보려고 한다는 거죠. 국제경제라는 것은 뭐냐면 단순해요. 원리는 이 원리예요. 이 원리인데 생산과 소비하잖아요. 생산과 소비하는데 이 생산자하고 소비자가 국적이 다른 경우에요. 국가끼리 거래하는데 생산하는 사람은 한국인데 한국에서 자동차를 생산했는데 소비하는 사람은요. 미국에서 소비했어요. 이럴 때는 원리가 어떻게 됩니까? 라는 거예요. 원리는 뭐 이 원리지 뭐. 물건 사고 파는데 뭐 여건이 뭐가 필요해요. 그죠? 생산 원리에서 생산하고 소비 원리에서 소비하고 시장의 원리에서 시장 교환을 하고 하는 거지. 원리는 똑같은데 용어는 좀 바뀌어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생산하고 소비하는 거죠. 그럴 때 생산자가 시장에 물건을 내다가 파는 행위를 아까 뭐라 그랬어요? 공급이라고 그랬잖아요. 공급이라고 그랬는데 여기서는 공급이라고 그러지 않고요. 이런 경우는 수출이라는 용어를 써요. 그 다음에요. 소비하는 사람은요. 이것을 수요라고 그러는데 수요라고 그러지 않고요. 외국에서 물건 사들이는 행위를 수요라고 그러지 않고요. 그런 경우는 수입이라는 용어를 쓴다고요. 수출입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죠. 그럼 수출입을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려면 뭐 이 원리로 하면 되는 거죠. 뭐. 무역 원리는 이런 원리예요. 국제경제학은 이런 원리로 나눠져 있죠. 국제경제는 물건을 사고 파는데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라는 게 국제경제는 두 가지로 나눠 있어요. 하나는 무역에 관한 이론, 그죠? 무역이 뭐예요? 거래하는 시장 원리죠. 뭐 가격이 어떻게 결정됩니까? 교환 비율을 어떻게 합니까? 뭐 통상 협상을 해가지고 FTA 뭐 이렇게 하면 뭐 좀 잘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잘하는 방법이죠. 뭐 무역이 하는 수량을 결정하는 방법. 그다음 돈을 줘야 되잖아요, 그죠? 금융 문제, 국제 금융 문제를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원리는 이 원리인데 좀 독특한 문제가 있어요. 외국하고 이렇게 거래를 하다가 보면 돈 주는 데가 좀 문제가 생겨요. 돈을 주면 예를 들어서 미국 사람들이 한국에다가 자동차 사고 돈 주잖아요. 돈을 주면 세종대왕 그려있는 돈을 줘야 되는데 그런 돈 안 주고요. 조지 워싱턴 그려있는 미달러화를 준다고요. 미달러화는 한국에서 쓰지를 못해요. 환전해서 써야 되죠. 그죠? 중국 사람한테 돈을 주면 이 사람들이 한국 돈을 줘야 되는데 꼭 위안화 들고 와가지고 뭐 대충 이거를 떼우자 이런단 말이에요. 그게 뭐가 어때서? 외국하고 거래하면요. 한 가지 문제점이 뭐냐면 이 돈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돈의 가치가 달라지는데 돈의 가치를 따지는 것이 환율이에요. 우리가 지금 1달러에 뭐 1080원 이렇게 나죠. 1달러하고 1080원하고 바꾸는 그 비율이죠. 이게 매일 바뀌어요. 그전에는 10,000달러 들어왔는데 10,000달러 들어오면 1080만 원 들어왔는데 이게 만약에 1,000원으로 바뀌잖아요. 이게 1,000원으로 바뀌어버린다. 1,000만 원으로 바뀌어버린다고요. 환율이 바뀌어버리죠. 좀 안 좋은 말로 환장하는 거지요. 그렇죠? 자꾸 바뀌니까. 교육을 하다가 보면 항상 외국하고 하다 보면 이 환율 문제가 아주 골치 아프게 됩니다. 국제경제 문제는 환율이 제일 골치 아픈 거예요. 자, 여기에 국제수지 문제가 있습니다. 국제수지는 외국과 거래하는 데 문제예요. 수출, 수입을 잘하는데 수출을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되면 흑자가 돼요. 그죠? 수입을 많이 하잖아요. 그럼 적자가 돼요. 그죠? 그 다음, 이거 갖고만 국제수지라고 보지는 않아요.
또 돈이 투자해가지고 돈이 그냥 들어오는 거 있어요. 물건을 안 줬는데 돈은 그냥 와요. 돈 빌려줄게 해가지고 온다고요. 외환이 유입되는 거죠. 이렇게 돈에 관한 문제, 물건에 관한 그 돈의 흐름을 보는 게 국제금융이라고요. 좀 독특한 문제가 있죠. 자, 이런 독특한 문제를 너무 깊이는 안 들어가고 이런 원리하에서 국제 수지의 문제, 특히 돈 중심으로 해서 금융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런 문제를 갖다가 한번 조금 다뤄봐 가지고 이게 서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라는 것을 한번 보려고 그래요. 가계, 기업, 정부만 국가 단위로 보는데 이 해외 분야도 여기 해외 분야가 수출, 수입이 있거든요. 수출 이런 분야도 어떤 원리에서 수출이 잘 되고 하다가 보면 돈은 어떤 원리에서 외환시장은 어떻게 결정되는가라는 것도 한번 좀 연결해서 보려고 한다 그런 얘기예요. 국제경제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번 정리해서 쭉 얘기하면 이번 국제경제 거시경제는 말이죠. 한번 전부 다 한번 직결해가지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특히 국가 단위로 해가지고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런 구체적인 원리보다는 이렇게 서로 상호 유기적인 연관관계를 갖추면서 어떤 원리로 해가지고 어떻게 결정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지 그리고 혹시 문제가 있으면 뭐 해결책은 좀 없는지 항상 요새 최근에 시사적인 문제까지 같이 겸해가지고 한번 통합적으로 이렇게 분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겠죠. 그죠? 이번 계절 학기는 잘 됐어요. 시간도 많고, 그 다음 중간중간, 되게 일주일에 한 번 하면 자꾸 연결되는 게 이게 부셔져요. 근데 요번에는, 좀, 이렇게 집중적으로 할 기회에, 어차피, 학점은 좋게 나갈 거예요. 출석만 잘 한다면요. 근데 굉장히 빠르게 진도를 나가게 되는데 학점 말고 이번에는 진짜 거시경제에 대해서 특히 세상 돌아가는 거에 대해서는 좀 한번 제대로 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한번 되지 않은 게 제 생각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거시경제는 앞으로 이 분야를 쭉 전부 다 한꺼번에 전부 다 배우게 될 겁니다. 미시경제는 말고 이렇게 이런 원리하에 국민소득이 어떻게 결정되는가 그것부터 보게 된다는 거죠. 다음 시간에는 아마 국민소득부터 나가게 될 거예요. 이런 원리 속에서의 국민소득은 왜 국민소득 여기서 어떻게 파악하는가부터 나가기 시작하죠. 그리고 국민소득 하면 어떻게 하면 증가시킬 수 있는가. 그 다음 국민소득 경제성장을 어떻게 하면 경제성장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걸 하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자 말이에요. 오늘 수업 굉장히 길었네요. 그죠? 1시간 한다면서 미안해요. 수업은 여기서 끝내고요. 다음 시간서부터는 내일이죠. 뭐 다음 시간에 내일서부터 10시에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수업은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